이게 다야? 장난해? 당장 더 내놓아. 정말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도윤이 나가자 선영은 무너져 내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신과 절망, 그리고 통쾌한 역전이 있는 한 여성의 인생 대반전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선영 씨. 26살에 결혼해서 30년간 국수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과 아들의 외면 후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죠. 오늘은 한선영 씨가 어떻게 인생 최악의 배신을 최고의 복수로 바꿨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칼국수집. 부부 사이에 이런 것도 안 도와줘? 치사하게 굴지 말고 500만 원만 더 줘. 한선영은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던 손을 멈췄다. 남편 박도윤이 카운터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한때는 다정했던 그 손이 이제는 돈을 요구하는 손이 되어 있었다. 지난주에도 300만 원 드렸잖아요. 그 전 달에는 500만 원이었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도윤은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올렸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한때 깔끔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다 갚을 테니까 일단 줘. 나중에. 그 말을 들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선영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다. 그 다음엔 200만 원, 300만 원. 금액은 점점 늘어갔고 갚겠다는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채라 씨한테 가시면 되잖아요. 선영이 그 이름을 꺼내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채라.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아니, 이제는 남편이 선택한 여자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어쨌든 부부니까 도와달라는 거야. 부부. 그 단어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다. 부부라면서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사람. 부부라면서 가게 돈을 빼돌려 내 연녀에게 차를 사주고 집을 얻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부부 타령을 하고 있었다. 선영은 천천히 금고로 걸어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60대 초반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다. 그 세월 동안 도윤은 무엇을 했던가? 여기 있어요. 봉투를 건네받은 도윤은 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선영은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아, 참. 시우가 다음 주에 온다더라. 민서랑 이혼 서류 정리하러. 문을 나서며 도윤이 던진 말에 선영의 눈이 흔들렸다. 아들 시우. 유일한 자식이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아버지의 내연녀 딸과 결혼하겠다며 어머니를 외면했던 아들이 이제 이혼을 한다니. 도윤이 나간 후 선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가게는 조용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부부국수 시절의 사진들. TV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유명 연예인이 찾아왔을 때, 매출 10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액자 속에 갇혀 있었다. 부부국수? 지금은 선영 칼국수로 바뀐 이 가게의 옛 이름. 부부가 함께 일구었다는 의미를 담아 지었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선영은 금고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엔 도윤이 모르는 통장이 있었다. 2017년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땅이 개발되면서 받은 120억.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선영은 중얼거렸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30년 동안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때가 왔다. 남편도 아들도 그 누구도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그동안 참아왔던 선영의 눈물처럼.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심의 눈물이었다. 선영은 일어섰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를 것이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 선영의 걸음걸이는 전과 달랐다.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빗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시작이야. 눈을 피해서 들어왔다. 낮에 한번 회진을 돌고 갔으니 이건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바로 커튼을 반쯤 쳐 병실 안을 가렸다.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듯 모니터를 한번, 문을 한번 훑어봤다. 오늘은 좀 진짜 얘기를 하자, 유나.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약속대로 한번 움직여 응을 보냈다. 지우는 작은 웃음을 흘리더니 곧 얼굴을 굳혔다. 사고 관련 서류를 조금 봤어. 차 정비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더라. 그 정비소가 내 남편 친구네. 그리고 보험은 사고 닷새 전에 증액. 이 타이밍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지. 내 심박이 순간 치솟았다. 그는 바로 손으로 내 손등을 눌러 진정시키며 속삭였다. 진정해. 내가 흥분하면 저 밖에 간호사부터 수치 보거든. 우리 지금은 들키면 안 돼. 나는 힘을 빼고 다시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계속 말해. 사고만 있으면 그냥 우발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겹쳐. 내 명의로 된 재단 관련 예치금. 그거 도연 씨가 요즘 계속 언급했더라. 보호자 위원회만 열리면 내 재산권 일부를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는 종이에 적어온 걸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말하는 호흡이 기자한테 설명할 때처럼 체계적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내가 깨어 있으면 내가 서명해야 해서 불편해. 그런데 내가 의식 없으면 남편이 배우자이자 후견인으로 들어가서 내 걸 움직일 수 있어. 그중에 내가 따로 빼둔 돈이 있는지부터 알고 싶겠지.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 묻는다. 너 따로 빼둔 돈 있지? 나는 손가락을 한번 움직였다. 그게 내 아버님이 준 거야? 아니면 너 스스로 모은 거야? 나는 2번,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였다. 둘 다 있다는 뜻이었다. 지훈이 짧게 감탄했다. 역시 너답다. 예전에도 그랬지. 단단한 데서 일하면서도 위험한 건 따로 빼놨잖아. 그는 잠시 웃다가 다시 낮게 말했다. 그럼 목적이 바뀐다. 처음엔 그냥 지금이 기회다 안 깨니까 보험금 후견이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막아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아예 너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 돈까지 합처통으로 가져가고 싶었을 거야. 재단 이름으로 굴리는 돈이면 더더욱. 나는 분노에 손끝이 떨렸다. 그가 내 손을 감싸며 말했다. 이건 사랑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야. 내가 깨어 있으면 모두가 서윤아를 거쳐야 하고 내가 없어지면 민도연을 거치면 돼. 통로를 바꾸려는 거지. 그 말은 너무 정확해서 아프기까지 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손가락을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러자 그가 물었다. 내가 그 돈이 있다는 걸 남편한테 말한 적이 있어? 이번엔 2번. 절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위험해. 내가 얘기한 적 없는데 그가 그 돈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면 어디서 정보가 새나갔지? 생각할 거거든. 아마 재단 쪽 자료에서 내 이름 본 거야. 서 이사장님이 너 믿는다고 해서 계좌 몇 개를 너 명의로 묶어뒀을 거거든. 그걸 남편이 본 순간부터 플랜이 달라졌을 거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유나야, 이건 진짜 계획일 수 있어. 단순히 아내가 깨어날 가능성이 낮으니 준비한다가 아니라 아내가 깨어나면 안 되니까 빨리 법적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쪽으로. 내 심박이 다시 빠르게 뛰었다. 위협음이 나기 직전 그는 모니터 버튼을 눌러 알람을 낮추면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 내가 깨어 있다는 걸 숨긴 채 4명의 자산이 있는 계좌를 안전한 곳으로 빼거나 최소한 당분간 대리 처리 불가 표시를 남겨야 해. 난 의사라 직접 못해. 하지만 너는 기자였잖아. 기억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명단이 있을 거야. 이름 몇 명만 떠올리면 돼. 나는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5번에 걸쳐 천천히 움직였다. 그가 곧바로 이해했다. 5명. 회계팀 아주머니도 포함이지? 나는 한 번. 좋아. 그분은 말 잘 안 새는 분이었어. 내가 예전에 그러더라. 단순하고 깔끔해서 믿을 수 있다고. 그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내 귀 가까이로 얼굴을 가져왔다. 유나, 앞으로 내가 하는 예는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겠다는 뜻으로 쓸게. 내가 병원에서 전화하면 이상하니까 내 아버님 비서통에 병원 서류를 보내는 척하면서 메시지를 섞을 거야. 환자 재산관계 서류 재확인 필요. 이 문구 보면 감이 올 거야. 너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다. 나는 세게 한번 움직였다. 그건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정리하자. 첫째, 지금 내 남편의 목표는 회복 불가 판정이다. 그래야 후견이 빨라져. 둘째, 그 뒤에 숨은 진짜 목적은 내 명의로 막아놓은 돈이다. 셋째, 우리가 그 돈을 먼저 안전하게 묶으면 걔 계획은 깨진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은 절대 비밀이다. 내가 이 병실에서 들은 말들이 증거가 되려면 너 최소한 상반신은 움직이는 상태로 재판에 가야 해. 그는 의사다운 말투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운동 계속해야 해. 감정 폭발하면 안 되고 천천히 근육 깨워야 해. 복수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야 의미가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진정시켰다. 남편이 이 병실을 끝내는 곳으로 만들려 했다면 지우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곳으로 돌리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 사고는 내 입을 막으려는 장치였어. 그렇다면 나는 이 몸으로 말하겠다. 기계 수치로, 손가락으로, 나중에는 목소리로. 숨겨둔 돈이 방향을 바꿨듯이 나도 이 이야기를 그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틀어버릴 거다. 1988년 봄 서울 구로공단. 신입 왔네. 한선영 씨라고 하시는구먼. 26의 한선영은 수줍게 인사를 했다. 며칠 전 시골 마을을 떠나 상경한 그녀에게 서울은 모든 것이 낯설고 거대했다. 부모님은 서울 가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농사나 짓자고 만류했지만 선영은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다. 여기가 포장 라인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일하게 될 거예요. 조장이 안내한 곳은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이었다. 라면, 과자, 빵, 갖가지 식품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선영은 긴장한 채 작업복을 입었다. 처음엔 힘들 거예요. 천천히 배우면 돼. 옆자리의 남자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다. 박도윤.
30살의 그는 이미 5년차 선배였다. 깔끔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아침 안 먹고 왔죠? 이거 먹어요. 도윤이 건넨 초코파이를 받아든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시골에서만 살았던 그녀에게 도시 남자의 친절은 설레는 일이었다. 일은 곧했다.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외로움이 컸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면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났다. 그럴 때마다 도윤이 나타났다.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을래요? 혼자 먹는 밥은 맛없잖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공장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나눠 먹고 주말엔 남산이나 한강으로 소풍을 갔다. 도윤은 성실했고 자상했다. 무엇보다 선영의 꿈을 응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돈 모아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요. 엄마가 끓여주던 칼국수 같은 거 팔면서요. 좋죠. 우리 같이 해요. 나도 도와줄게요. 우리라는 말에 선영의 가슴이 뛰었다. 1989년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구로의 작은 예식장에서 회사 동료들과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만 모시고 치렀다. 하지만 선영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신혼집은 구로동의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지만 두 사람에겐 천국이었다. 여보, 이거 봐요. 우리 통장이에요. 도윤이 만든 첫 번째 공동 통장. 거기엔 두 사람의 월급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으면 3년 후엔 전세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아기도 생기겠네요. 선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도윤이 그녀를 꼭 안았다. 1991년 봄, 처자들 시우가 태어났다.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낳아줘서. 시우야, 아빠다. 앞으로 아빠가 너랑 엄마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도윤은 정말 좋은 아빠였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아기를 돌봤고 주말엔 유모차를 끌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보, 내가 좀 더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시우 돌봐요. 애가 어린데 어린이집 맡기기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나도 일해야죠. 우리 목표가 있잖아요. 선영은 출산 2달 만에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시어머니가 낮에 아기를 봐주셨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는 이 반지하를 벗어나 햇빛 드는 집에서 살 거라는 희망. 1995년 드디어 그들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다. 구로구의 15평 아파트였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이 있었고 베란다도 있었다. 이사 첫날 세 식구는 거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우리 해냈네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다음엔 우리 집을 가질 거예요. 5살이 된 시우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 우리 집 최고야. 선영은 남편과 아들을 안으며 생각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곧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1년 후인 1996년 IMF 외환위기의 전조가 시작되면서 그들이 다니던 식품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의 선영은 아직 몰랐다. 앞으로 닥칠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그리고 그 속에서 도윤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던 그날 밤, 도윤은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킬게. 약속해.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1996년 겨울 서울은 유난히 추웠다. 회사가 부도 났대요. 도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힘없이 말했다. 선영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칼을 놓았다. 부도.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대. 퇴직금은 거의 못 받을 것 같아. 도윤은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던 곳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아빠 왔어요? 6살 시우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았다. 그래, 우리 시우.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선영은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적금 500만 원이 전부였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막막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IMF 한파가 시작되던 시기 40대 가장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한 달, 2달이 지나자 적금을 깨야 했다. 내가 막노동이라도 할게. 도윤은 결국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다. 새벽 5시에 나가 인력시장에서 대기하다가 일이 있으면 현장으로 갔다. 하루 일당 3만 원. 일이 없는 날이 더 많았다. 여보, 괜찮아요? 퉁퉁 부은 손으로 돌아온 도윤을 보며 선영이 물었다. 괜찮아.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져 갔다.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는 일은 사무직으로만 살아온 그에게는 지옥이었다. 선영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시우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동네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아줌마 설거지만 하래도 그릇 좀 닦으면서 김밥 많은 것도 배워도. 주인 아줌마는 불친절했지만 선영은 참았다. 하루 6시간 일하고 2만 원. 손은 늘 찬물에 불어 있었고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었다. 엄마는 왜 맨날 늦게 와요? 시우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가 일 다녀와서 그래. 조금만 참아줄래? 엄마도 아빠처럼 회사 다녀요? 응, 그런 거야. 1997년 봄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마저 쓰러지셨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옮겨야 했다. 다시 반지하였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사하던 날 밤 도윤이 울먹였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선영은 남편을 안아주었지만 그녀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다. 잔고 15만 원. 월세 낼 날은 일주일 남았는데 돈은 없었다. 내일 일 나가면 일당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김밥집에서 선불 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그때 시우가 다가왔다. 엄마, 나 내일 학용품 사야 해요. 선생님이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가져오래요. 선영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다. 크레파스 하나 사줄 돈도 없는 현실이 비참했다. 시우야, 며칠만 기다려. 엄마가 꼭 사줄게. 그날 밤 선영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는 도윤의 거친 손을 만져봤다. 한때는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갈라지고 거칠어져 있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시우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했다. 여보, 우리 뭐라도 해봐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말했다. 뭘? 장사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포장마차나 작은 가게라도. 내가 요리는 자신 있어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그래, 해보자.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망할 것 같아. 두 사람은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김밥집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운 선영과 인력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영업 감각을 익힌 도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선영아,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도 같이 있어줘서. 우리 부부잖아요. 같이 넘어졌으면 같이 일어나야죠. 1998년 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 보험금이 나왔다. 5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새 출발을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었다.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시작해보자. 네, 이번엔 정말 성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서로를 믿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도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 알지 못했다. 1998년 여름 서울 마포구 작은 시장 골목. 여기가 어때요? 도윤이 가리킨 곳은 10평 남짓한 작은 점포였다. 재래시장 안쪽이라 유동인구는 많았지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는 조건이 부담스러웠다. 시어머니 보험금이랑 우리 모은 돈 합쳐도 간신히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새 출발해봐요. 선영은 가게 안을 둘러봤다. 낡은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테이블 4개가 전부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곳에서 희망이 보였다. 칼국수 집으로 해요. 내가 엄마한테 배운 손칼국수 레시피가 있어요. 그렇게 부부국수가 탄생했다. 간판 제작비도 아껴야 해서 도윤이 직접 페인트로 글씨를 썼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부부가 함께 만드는 국수라는 뜻이에요. 좋네. 우리 이야기잖아. 개업 첫날 손님은 단 3명이었다. 매출 1만 5천 원. 하지만 선영과 도윤은 실망하지 않았다. 괜찮아. 시작이니까. 선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다. 사골과 멸치, 다시마를 넣고 3시간 이상 푹 고았다. 면발도 직접 반죽해서 뽑았다. 김치도 담그고 겉절이도 만들었다. 사장님, 이 겉절이 정말 맛있네요. 첫 단골 손님이 생긴 날, 선영은 기뻐서 눈물이 났다. 도윤도 열심이었다. 서빙을 하고 계산을 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인력시장에서 만난 아저씨들을 데려와 술 한잔 대접하기도 했다. 우리 집사람 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3개월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렸다. 아줌마, 여기 칼국수 하나 더요. 겉절이도 더 주세요. 선영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했다.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꿈만 같았다. 여보, 우리 옆 가게도 임대 놓았대요. 1999년 말 도윤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확장하자는 거예요? 월 매출이 500만 원 넘었잖아. 테이블도 더 놓고 메뉴도 늘리면. 선영은 걱정되면서도 설렜다.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가능할 것 같았다. 2000년 봄 부부국수는 25평으로 확장했다. 테이블을 10개로 늘리고 비빔국수와 만두도 메뉴에 추가했다. 아르바이트생도 1명 고용했다. 엄마, 우리 가게 TV에 나왔어요. 어느 날 시우가 뛰어들어왔다. 케이블 맛집 프로그램에서 부부국수를 소개한 것이다. 그날 이후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안 하세요? 여기 겉절이 비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매일 오고 싶어요. 월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선영과 도윤은 포옹하며 울었다. 해냈어요, 여보.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생했어. 2002년 그들은 드디어 집을 샀다. 마포구의 32평 아파트. 대출이 있었지만 내 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시우야, 이제 내 방이 생겼어. 12살이 된 시우도 기뻐했다. 가족은 새 집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2003년 공중파 TV 인기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유명 연예인이 직접 와서 칼국수를 먹으며 극찬했다. 와, 이 집 진짜 맛있네요. 육수가 정말 깊은 맛이 나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왔다. 주말엔 1시간씩 줄을 서야 했다. 대박이에요, 여보. 도윤이 매출 장부를 보며 환호했다.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넘는 날도 생겼다. 이 시기가 그들 부부의 절정기였다. 선영의 요리 실력과 도윤의 사교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가게는 늘 활기찼고 가족은 화목했다. 엄마, 아빠, 나 반에서 1등 했어요. 시우도 부모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 유명한 맛집 사장님이라고 자랑하곤 했다. 2005년 빚을 모두 청산했다. 통장에는 여유 자금도 생겼다.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선영이 행복하게 웃었다. 반지하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같았다. 하지만 도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 사장님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또요? 이번 주 벌써 2번째예요. 사업하려면 인맥도 중요하잖아. 성공한 사장이 되자 도윤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골프 모임, 술자리, 각종 친목 모임. 그는 점점 가게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선영은 불안했지만 그래도 도윤을 믿었다. 우리는 함께 고생한 부부니까. 이 정도 성공으로 우리 사이가 변할 리 없다고. 2006년의 어느 봄날, 선영은 가게에서 혼자 일하며 생각했다.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창밖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하지만 곧 꽃잎이 떨어질 것처럼 그들의 행복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2008년 가을, 어느 금요일 저녁. 여보, 오늘도 모임이에요? 선영이 묻자 도윤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만 바라봤다. 응, 중요한 사람들이라 안 갈 수가 없어. 이번 주만 벌써 4번째. 사업 확장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은 가게만 신경 쓰면 돼. 도윤이 나가고 선영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다. 예전엔 함께 마감하며 하루 일을 나누던 시간이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11시, 도윤은 평소와 달랐다.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단골 술집. 왜? 도윤의 대답이 어색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무시했다. 며칠 후 선영은 우연히 도윤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다. 카페 로즈마리 200만 원. 한 달 사이 같은 카페에서만 500만 원이 넘게 결제되어 있었다. 카페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불안한 마음에 선영은 그 카페를 찾아갔다. 강남의 고급 카페였다. 창가에 도윤이 보였다. 그리고 맞은편엔 단아하게 생긴 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선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집에 돌아온 도윤에게 선영은 물었다. 그 여자 누구예요? 무슨 소리야? 카페 로즈마리. 거기서 만난 여자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사랑하게 됐어. 어쩔 수 없었어. 선영은 믿을 수 없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렇게 쉽게 배신하다니.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윤채라.
카페 사장이야.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나를 진짜 남자로 대해줘. 진짜 남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그럼 자신과 함께한 30년은 뭐란 말인가? 이혼해줘. 도윤의 폭탄 선언에 선영은 무너졌다. 시우는?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시우도 이해할 거야.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그 후 도윤의 일탈은 더욱 대담해졌다.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가게 돈을 무단으로 빼가기 시작했다. 부부 공동재산인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어느 날 선영이 통장을 확인하니 3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그 돈으로 뭘 한 거예요? 채라, 카페가 어려워서 좀 도와줬어. 선영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부부 명의로 된 통장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도윤이 부부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을 대출받은 것이다. 미쳤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잠깐 쓰고 갚을 거야. 채라가 강남에 새 카페 내는데 그 여자한테 우리 집까지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게 아니라 투자야. 나중에 다 돌려받을 거라고.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도윤은 더 나아가 채라에게 BMW 신차를 사주고 청담동에 전세 5억짜리 아파트를 얻어줬다. 모두 부부국수에서 번 돈이었다. 이제 가게도 내 이름으로 바꿔줘. 어느 날 도윤이 서류를 들고 왔다. 뭐라고요? 채라랑 새 출발하려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30년 같이 일군 가게를. 위자료로 3천만 원 줄게. 그걸로 끝내자. 선영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도윤이 아니었다. 그때 시우가 집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시우 옆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선영은 그녀를 보자마자 알았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서민서예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민서 어머니가 바로 윤채라 씨야. 도윤이 덧붙였다. 선영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의 딸과 아들이 결혼한다니. 엄마, 민서는 잘못 없어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해요. 시우야. 아빠 말로는 엄마가 너무 일만 해서 아빠가 외로웠대요. 이제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말은 칼보다 아팠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선영은 그날 밤 혼자 가게에 남아 펑펑 울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남은 것은 배신뿐이었다. 이제 나한텐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한선영님, 부모님 유산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고향 땅이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선영은 귀를 의심했다. 잊고 있던 부모님의 땅, 1만 2천 평, 보상금 120억. 그 순간 선영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차례였다. 2011년 봄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다. 엄마, 결혼식에 안 오실 거예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은 아들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낯설까? 민서 씨 어머니가 그 사람인데 어떻게 가니? 엄마, 민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내 아빠를 빼앗아간 여자의 딸인데? 시우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가 가게 일만 하느라 아빠한테 관심도 없었다고. 그래서 외로워서, 그래서 바람 피운 게 정당하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좀 반성해 보세요. 선영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며칠 후 도윤이 시우와 함께 왔다. 선영, 시우 결혼식엔 와야지. 체면이 있지.
무슨 체면이요? 애 결혼식에 엄마가 안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럼 양가 상견례는요? 그 여자랑 한자리에 앉으란 말이에요? 도윤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채라도 미안해하고 있어. 다들 어른이니까 좋게 넘어가자. 미안해한다. 그 말이 더 비수였다. 미안하면서 어떻게 계속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엄마, 제발요.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시우의 간절한 눈빛에 선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상견례 날 고급 호텔 레스토랑. 윤채라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나타났다. 도윤이 사준 것들이겠지.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채라가 능청스럽게 인사했다. 선영은 대답 대신 물만 마셨다. 우리 민서가 시우 씨를 정말 좋아해요. 잘 살 거예요. 그래요. 선영의 짧은 대답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식사 내내 도윤과 채라는 다정한 연인처럼 굴었다. 시우와 민서도 행복해 보였다. 선영만 혼자였다. 화장실 좀. 선영은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참았다. 이게 현실이구나. 돌아오는 길에 민서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말대로 했어. 시우 오빠 완전 내 편이야. 결혼하면 가게도 우리가 관리하게 될 거야. 선영은 걸음을 멈췄다. 그래, 시어머니? 그 아줌마는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모르더라. 분노가 치밀었지만 선영은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결혼식 날 선영은 멀리서 지켜봤다. 하객석에 앉지 못하고 로비에서 혼자 서 있었다. 시우야, 행복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식이 끝나고 시우가 다가왔다. 엄마 왔었어요? 응. 축하해. 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됐어. 시우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새 아내에게로 돌아갔다. 결혼 후 시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엄마, 우리 좀 바빠서 민서 친정에 먼저 가야 해요.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아들. 선영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어느 날 시우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엄마, 가게 운영권 저한테 넘겨주시면 안 돼요? 뭐? 아빠랑 민서 어머니가 그러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게 낫대요. 선영은 아들을 똑바로 봤다. 이것마저 빼앗으려는 건가? 시우야, 이 가게는 내 인생이야. 엄마는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저희가 잘 운영할게요. 너희가? 민서랑? 네. 민서도 카페 운영 경험 있고. 선영은 쓰게 웃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안 돼. 절대 안 줘.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가족? 내가 날 가족으로 생각했니? 시우는 화를 내며 나갔다.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생각이 있어요. 그 후로 시우는 도윤, 채라와 함께 선영을 압박했다. 이혼 소송하면 가게도 재산 분할 대상이야. 양보하는 게 좋을 거야. 시우 생각도 해야지. 선영은 고립됐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가 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선영님, 토지 보상금 120억 확정됐습니다. 입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새 통장으로 받을게요. 제 이름만으로 된 통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영은 시우가 두고 간 가게 양도 서류를 찢어버렸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날 버렸으니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아. 창밖엔 벚꽃이 지고 있었다. 꽃잎이 떨어지듯 한때 소중했던 관계들도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선영에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2017년 여름 변호사 사무실. 한선영님, 보상금 120억이 오늘 입금됐습니다. 선영은 통장의 숫자를 확인했다. 120억 원.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다. 부모님이 평생 농사 지으며 지켜온 땅이 이런 가치가 있었다니. 이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누구에게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30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며칠 후 도윤과 채라가 가게로 찾아왔다. 선영, 이제 그만 정리하자.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 서류와 가게 양도 계약서였다. 위자료 3천만 원 줄 테니 깔끔하게 도장 찍어. 채라가 옆에서 거들었다. 언니,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가게 운영도 힘드시잖아요. 언니, 그 호칭이 역겨웠다. 선영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다. 가게를 포기하고 앞으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좋아요. 선영이 순순히 도장을 찍자 도윤과 채라는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잘 생각했어. 이게 모두를 위한 거야. 도윤이 만족스럽게 서류를 챙겼다. 채라는 벌써 가게를 어떻게 바꿀지 계획하고 있는 듯 했다. 다음 달까지 비워주세요. 알겠어요. 선영의 담담한 태도에 두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나갔다. 바로 다음 날 선영은 움직였다. 대로변 신축 건물. 2층 규모의 최신식 상가 건물이었다. 1층은 200평, 2층은 150평. 완벽한 위치였다. 28억에 계약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지불할게요. 부동산 중개인이 놀란 눈으로 선영을 봤다. 현금으로요? 네, 일주일 안에 처리해 주세요. 계약이 끝나고 선영은 곧바로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다. 최고급 자재, 최신식 주방 설비. 아끼지 않고 투자했다. 간판은 선영 칼국수로 해주세요. 크고 선명하게. 한 달 후 선영 칼국수가 오픈했다. 개업 첫날부터 화제였다. 옛 부부국수 단골들이 모두 찾아왔다.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우리 그 맛있는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새 가게 정말 좋네요. 선영은 정성껏 손님들을 맞았다. 예전 레시피 그대로, 아니 더 좋은 재료로 만든 칼국수는 큰 인기를 끌었다. 반면 부부국수는 달랐다. 맛이 왜 이래? 예전 그 맛이 아니네. 겉절이도 별로고. 채라는 요리를 할 줄 몰랐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알바를 고용했지만 선영의 손맛을 따라올 수 없었다.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 도윤이 텅 빈 가게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그 여자 레시피라도 받아올걸. 채라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3개월 만에 부부국수는 적자를 기록했다. 월세도 못 낼 지경이 되었다. 그때 건물주가 찾아왔다. 계약 만료인데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뭐? 갑자기 왜? 건물을 팔았거든요. 새 주인이 직접 쓴대요. 도윤과 채라는 당황했다. 그때 선영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선영? 이 건물 제가 샀어요. 50억에.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50억? 무슨 돈으로? 제 돈으로요. 참고로 대로변 신축 건물도 제 거예요. 채라가 소리쳤다. 거짓말. 당신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선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개발되었거든요. 보상금으로 120억 받았어요. 120억? 도윤이 휘청거렸다.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지 않으니까. 선영은 돌아서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시우한테도 전해주세요. 가게 물려받고 싶다고 했죠? 이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며칠 후 시우가 찾아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120억이라니? 이제 알았니?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너도 나한테 아무 말 안 했잖아. 민서랑 짜고 가게 뺏으려고 한 것. 시우가 당황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민서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그 아줌마는 이제 끝이라고 했더구나. 시우는 할 말을 잃었다. 선영은 계속했다. 이제 각자 살아. 넌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돌아가. 더 할 말 없어. 시우가 나간 후 선영은 새 가게를 둘러봤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창밖으로 부부국수 간판이 내려지는 게 보였다. 30년의 흔적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선영 칼국수의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2020년 봄 선영 칼국수 본점. 사장님, 오늘도 대기 손님이 30팀 넘었습니다. 직원의 보고를 받으며 선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3년 전 오픈한 이후 가게는 날로 번창했다. 이제는 강남의 2호점, 여의도의 3호점까지 낸 상태였다. 오늘 복지관 기부 행사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사장님. 칼국수 500인분 준비 완료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선영은 지역 복지관에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벤츠 S클래스에서 내린 선영의 모습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고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60대 초반이지만 자신감 넘치는 여성 CEO의 모습이었다. 한선영 대표님, 인터뷰 요청 왔습니다. 여성 창업 성공 스토리로 다루고 싶다고.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길, 창밖으로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저 멀리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예전 부부국수가 있던 자리.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장사가 안 되는지 늘 한산했다. 사장님, 지역 장학재단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올해도 1억 기부할 테니 잘 써달라고 전해주세요. 선영 칼국수 장학금.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만든 장학 사업이었다. 매년 20명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했다. 점심시간 선영은 직접 주방에 들어갔다. 아직도 중요한 육수는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 사장님, 이제 저희에게 맡기시고 쉬셔도 되는데. 이 맛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끝까지 지켜야죠.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도윤이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시가 있어서. 나 그 사람 남편이었다고. 제발. 선영이 나가자 도윤의 모습이 보였다. 3년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남루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선영아, 무슨 일이세요? 선영의 차가운 말투에 도윤은 주춤했다. 그게, 잠깐 얘기 좀 하자. 5분 드릴게요.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채라가 떠났어. 모든 걸 가지고. 그래요? 사기를 당했어.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다 빼돌리고 사라졌어. 선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우리 다시. 그만하세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30년을 먼저 버린 건 당신이에요. 도윤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이제 정신 차렸어.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선영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다. 1,000만 원이에요. 당장 생활비로 쓰세요. 대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고맙다. 가세요. 도윤이 나간 후 시우가 들어왔다. 엄마. 이혼한 시우는 초췌해 보였다. 민서와의 결혼 생활은 2년을 못 갔다.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민서도 떠났다. 민서가 떠났어요. 위자료 요구하면서 그래. 엄마,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시우가 울먹였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도 배신당해 보니까. 선영은 아들을 바라봤다. 한때는 전부였던 아이.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시우야, 넌 내 인생을 살아.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했어.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순 없어. 선영은 일어섰다. 매달 생활비는 보내줄게. 하지만 그뿐이야. 엄마, 가족이라면 그때 날 버리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 시우가 나간 후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선영 칼국수 간판에 조명이 들어왔다. 저녁 선영은 직원들과 회식을 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았어요. 우리 사장님이 최고예요. 젊은 직원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선영도 웃었다. 이들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와인 한 잔을 따랐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선영 칼국수 오픈날 직원들과 찍은 사진이었다. 용서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 선영은 중얼거렸다. 아니, 용서하지 않았기에 더 행복한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화려한 불빛들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선택. 칼국수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그녀의 삶은 다시 따뜻해졌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고 선영은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